SF 소설의 전성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공상과학 소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작품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스테디셀러로 주목받고 있고요. 최근 SF 전문 잡지가 또 창간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한밤의 인문학 시간에는 SF 소설들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여울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초희 작가는 김초엽 작가요. 김초엽 작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읽으신 분들이 네. 어떻게 저런 상상력이 나오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김초엽 작가가 원래 과학도였어요. 바이오 센서를 만드는 네. 과학도로서 이제 연구자였는데 이제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됐는데 아마 그 과학도로서의 경험과 항상 과학을 곁에 두고 있는 그런 경험이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SF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설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초엽 작가 같은 요새 최근에 사랑받고 있는 SF 소설 작가들의 특징이 그 문학을 항상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SF라고 해서 문학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당연히 문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문학이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공상 과학 소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학의 진화, 문학의 발전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도였던 학생이 이제 소설을 쓸 정도로 원래부터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고 대학교 다닐 때 그 과학 문학상에 주는 그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소설과 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요새 SF 영화를 보면 인간과 AI의 사랑 이런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네, 영화도 뭐 많고. 예, 그래서 네.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 인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그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날 때가 많았거든요. 바이센테니얼 맨이라든지 AI라든지 네. 그런 영화들을 보면 결국에는 너무나 슬픈 결말로 AI가 인간을 꿈꾸는 인간이 또 블레이드 러너나 네. 이런 작품들을 보면 인간을 꿈꾸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결국 인간이 되지 못한 이야기, 인간과 사랑에 빠졌지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로 주로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SF는 어떠냐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그 낭만적인 쪽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낭만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네. 그럴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닐까요? 높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보다 이 80년대 90년대 한참 SF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보다 지금 현대인들이 훨씬 더 많이 외롭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외롭고 더 많은 경쟁 사회 속에서 더 많은 그 각박한 일들을 당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말 외롭기 때문에 기계라도 내 친구가 되어준다면 상관없다. 기계가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준다면 AI라도 로봇이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이제 점점 더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세돌 구단, 예, 네. 이세돌 구단의 그 AI와의 대국 이후로 네.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시대가 정말 이제 먼 SF 소설이나 영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왔고 이미 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대결할 때 다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뭐 아무리 인공지능이라도 이길 수 있어. 아니 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딱 한 판 이기고 그냥 다 졌잖아요. 예, 한 판도 참 어렵게 이겼죠. 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충격받았죠. 예. 이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지?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영국 BBC에서 만든 드라마 보다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드라마에 인공지능 스피커가 등장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일종의 뭐랄까요? 소통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뭔가 검색해서 다 알려주는 기능도 하고 거의 인공지능 수준이더라고요. 그걸 예, 그대로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
지금도 사실 사람들이 음성 인식 기능은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네.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뭐 이름을 불러서 인공지능의 이름을 불러서 어디 가줘, 누구누구야, 어디 검색해줘, 그렇죠. 주변에 네. 주유소 좀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하게 됐는데 벌써 인공지능의 초기 단계는 일상 속에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음성 인식을 통해서 뭔가를 하면 훨씬 더 쉽고 빠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가까이 왔는데 이 SF 소설이 예전에는 사실 좀 어렵게 인식이 됐었어요. 뭔가 과학의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그 기이하고 어떤 과학 기술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진입장벽이 좀 높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SF 소설들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졌어요. 김초엽 작가와 정세랑 작가가 대표적인데 네. 이 여성 작가들이 SF 소설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SF 소설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굉장히 재미있어지고 SF 소설의 페미니즘과 환경주의나 이런 에코페미니즘 같은 것들이 많이 가미가 되고 그리고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외계인과 사랑에 빠진다든지 AI와 사랑에 빠진다든지 그리고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런 SF 소설에서 그런 AI나 뭐 로봇이나 외계인과 가족처럼 또는 친구보다 더 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SF 소설 같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소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읽다 보면 약간 설정이 다를 뿐이야. 약간 판타지가 섞였을 뿐이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계인과 친구가 된다든지 외계인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예전엔 에일리언이 외계인의 대명사였잖아요. 맞아요. 이상하게 E.T. 일단 이상하게 우리랑 다르게 생긴. 예. 근데 그랬는데 물론 이제 지능은 뛰어날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종의 적이잖아요. 그렇죠. 적으로 그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 적으로 그려졌던 이 SF가 이제 완전히 유행이 끝났어요. 이제는 그렇게 그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어느 시대에 사는 건가라고 예, 비판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왜 컨택트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에 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잖아요. 과학책이 이제 대중화됐죠. 예, 그러면서 인터스텔라나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영화와 소설과의 거리도 많이 가까워졌고 그리고 이제는 외계인이나 AI가 우리를 습격해서 인간을 습격해서 인류가 멸종한다든지 이런 무시무시한 서사보다는 외계인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외계인과 사랑을 나누고 또 로봇에게 진정으로 이해와 공감을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디스토피아에서 유토피아로 단순히 바뀐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든 것 같아요. 머나먼 미래에 이를 때는 약간 공포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사람이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이질적인 존재로 생각했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AI가 그렇게 무섭지 않구나. 굉장히 많이 친밀해진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디스토피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감염병이 확산하는 게 오히려 디스토피아에 더 가깝겠구나. 이게 훨씬 디스토피아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정세랑 작가의 소설 중에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류가 거의 멸종 위기에 도달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 나중에 한 22세기 정도에 인류가 한 120억 정도의 인구가 됐을 때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예, 3분의 1이 죽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동물과 인간 사이의 그 문제 때문이었죠. 인수공통 전염병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인간이 너무 많은 동물들을 먹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전염병 지금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래서 인류가 찾아낸 해답은 뭐냐면 이 동물을 먹지 않는 거. 동물을 먹지 않는, 육식하지 않는다. 육식하지 않고 이 인공의 단백질을 만들어서 근데 굉장히 맛있는 걸 만드는 거죠. 뭐 콩이나 이런 거요. 예, 고기보다 그러니까 완전 인공 단백질. 완전히요. 단백질을 합성해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했는데 그게 맛있는. 지겹지 않은. 예, 사람들이 뭐 채식이나 아니면 그 육식을 대체하는 왜 콩으로 만든
뭐 육식 대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맛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아예 너무너무 맛있고 질리지도 않는 완전 인공 단백질 음식을 만들어서 이 환경주의, 환경과 네. 채식,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채식주의자들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공격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공격성을 점점 제거하는 쪽으로 가야만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소설도 있어요. 네. 예, 그런 게 저는 진정한 유토피아 소설은 이렇게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뭔가 이 질문을 던져주는 소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고기를 먹고 있고 지나치게 많은 가공식품을 그리고 유전자 조작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예전에 식품에 대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었을 때 그 피해나 영향이 과연 언제까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직 연구 결과가 제대로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유전자 GMO 제품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점점 많아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거의 섭취하게 됐는데 거기 안에 있는 어떤 성분들이 과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장기적인 조사와 엄청난 그 샘플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아직 연구가 덜 됐다는 거예요. 한참 모자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로봇이나 외계인이 우리를 해치는 것보다 인간이 만든 재앙, 인간이 만든 전염병,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재난, 그래서 기후 재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죠. SF 소설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SF라는 틀을 형식을 빌어서 현실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다가는 그리고 이렇게 여성을 차별하고 이렇게 공격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를 계속하게 되면 결국엔 인구가 반토막 나게 되고 네. 그리고 더 이상 반토막도 더해서 이제 이 해양 생명들이 완전히 멸종할 위험이 있다. 이런 소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이 오히려 디스토피아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자체가 디스토피아일 수 있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환경주의나 페미니즘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이런 식의 비전을 보여주는 SF 소설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SF 소설들이 확실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과거에는 네. SF 소설이다 그러면은 진짜 외계인도 나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는 뭔가의 일들, 전쟁, 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소재였다고 하면은 지금의 SF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럴듯하게 있을 만한 상황. 지금 현실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상황인데 네. 굉장히 무거운 화두를 던져주는 이런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지금 또 주목할 만한 SF 작가로는 배명훈 작가 네. 꼽지 않습니까? 배명훈 작가도 이력이 특이해요. 이분은 외교학과를 나왔고 외교 석사까지 공부를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교학 쪽으로 왠지 뭔가 재능이 있을 것 같은데 SF 소설을 일찍 시작을 하신 거예요. 석사 과정 마치고였던가요? 지금 벌써 15년째 SF 소설을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15년 전에는 SF 소설이 정말 소수의 작가들이 쓰는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처럼 막 베스트셀러가 되기는 어려웠어요. 굉장히 이제 매니아적인 장르였는데 지금은 SF 작가들이 거의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많이 진입해 있어요. 엄청난 변화죠. 15년 동안에 배명훈 작가가 처음으로 타워라는 작품으로 유명해졌을 때 그거 제 주변에서도 꼭 읽어봐. 네, 정말 잘 쓴 소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타워라는 작품이 이제 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리고 2020이라는 것 자체가 SF 작가들에는 뭔가 영감을 주는 숫자거든요. 이게 반복되는 숫자가 네, 나오기 때문에 2020이라는 네. 이때야말로 SF 소설의 전성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2020년에 정말 SF 소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타워라는 작가로 많이 또 주목을 받았던 SF 작가의 거의
스타 작가라고 할 수 있는 배명훈 작가가 SF 작가입니다라는 또 에세이집을 냈어요. SF 작가는 외계인 같은 신기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다. 당신과 비슷한 보통 사람이고 그리고 SF를 너무 규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SF 소설의 상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과학을 많이 공부해야만 어떤 소설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SF 소설이 쓰고 싶긴 한데 내가 과학을 너무 몰라서 나는 너무 문과 체질이라 SF 소설을 전혀 못 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김초엽 작가 책 읽으면 그런 느낌이 오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꼭 과학을 많이 알아야만 과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SF 소설을 쓰거나 읽을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SF 소설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저는 과학에 정말 과자도 모르는 저도 과학과 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SF 소설들은 너무 재밌어요.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왠지 거기에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면 막 찾아보게 되고 재밌어서 왜냐하면 이제는 뭐 딥러닝이나 AI나 이런 말이 남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닥친 일이고 저는 이런 상상도 많이 하는데 만약에 AI 시대가 정말 본격화돼서 작가들의 업무까지 AI가 대신 해준다고 하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아니요. 작가는 네. 제일 마지막에 대체될 직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래서 그 생각까지 했어요. 아, 그러면 AI와 협업을 해야 되나? 그래서 AI와 뭔가 콜라보를 해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나 이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소설 하나 쓰시죠. 쉽지 않죠. 쉽지는 않지만 일단은 지금은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냥 SF 독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학의 목소리를 그대로 옮겨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과학의 무게에 짓눌려서도 안 되고 이 소설 바깥의 현실 세계의 과학자는 고개를 젓더라도 작품 안에서는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게 말이 돼? 이런 건 없어라고 할지라도 SF 작가는 판타지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문경수 과학탐험가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네. 문경수 탐험가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오히려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보다 작가의 상상력이나 영화 감독의 상상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과학자는 있는 사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집착하는 반면에 너무 팩트에 묶여 있을 수가 있죠. 그것에 안 묶이면은 네. 차라리 미래를 더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예측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상력으로. 맞아요. 그럼 오히려 과학이 그 뒤를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SF 소설이나 뭐 판타지 소설에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과학 기술들이 50년 후나 길어도 100년 후에는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해요.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상상력이 어떤 논리를 통해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상상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상상을 이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세랑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원 순환 구조와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야 했고 더 효율적으로 바꾼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 나중에 디스토피아가 왔을 때요. 그러니까 환경주의와 페미니즘이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처럼 기능했다는 거. 예전에는 막 마녀 사냥을 당했던 정말 소외당했던 이 환경주의와 페미니스트들이 그때는 인류의 구원자로 나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 너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환경주의와 페미니즘을 실천해야 네, 그래야 인류의 3분의 1이 멸종하지 않을 텐데 더 멸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현재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저는 SF 소설의 본질인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네. 제가 토머스 모의 유토피아를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정말 좋은 책이죠. 장바구니에다가 지금 넣어놨거든요. 네, 짧아야 금방 읽을 수 있어요. 네, 예. 그 유토피아하고 디스토피아라는 책도 또 있잖아요. 네. 디스토피아를 또 한번 또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그 어떤 상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얘기들을 지금 실제로 작가들이 조금 상상을 덧붙여서 미래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지금 이상문학상 파문으로 절필 선언했던 윤희영 작가. 네.
SF 작가였다면서요? SF 작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SF도 잘 써요. 아, SF도 잘 써요? 예, 그 작가의 또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데니라는 작품인데 이 데니라는 작품은 굉장히 슬퍼요. 어떤 얘기냐면 이 아이를 돌봐주는 육아 로봇, 육아 네. 로봇이 이 할머니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70대 할머니와. 그런데 둘 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70대 할머니는 딸이 회사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보모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네. 돈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70대 노모가 아이를 봐주고 있는 상태고 이 24살의 인공지능 로봇 데니는 너무나 잘생기고 훤칠한 이 24살의 인공지능 로봇은 정말 자기가 일로서 로봇으로서 그 아기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둘이 산책을 하다 만난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로봇이 24살짜리 데니가 70대 할머니에게 반한 거예요. 반해서 당신은 정말 아름답다고. 예, 당신은 정말 아름답다고 해서 자기한테 하는 말이 아닌 줄 알고 70대 할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 우리 애기한테 그러나 우리 손주한테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정말 할머니가 아름답다고. 그렇게 하면서 둘이 가까워지게 돼요. 그런데 데니가 할머니에게 우리 도망가자고 우리 같이 이제 같이 살자고 하면서 도망가자고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농담으로 돈이 있어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다. 돈도 없이 우리가 살림을 어떻게 차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스토리 밑에 깔려있는 스토리는 굉장히 그 진부한 스토리인 것 같은데.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데니가 그걸 진담으로 알아듣고 네. 예, 정말로 돈을 구해왔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구해온 거예요. 그런데 데니는 진심이었던 거죠. 이 인공지능 로봇은 70대 할머니와 자기가 똑같다는 걸 안 거예요.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일상을 다 버리고 오직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 상황이 할머니와 자기가 똑같다는 걸 안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인공지능의 로봇에는 그 할머니가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데니가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빼앗아 오니까 경찰은 긴장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데니를 네. 이제 그 기능을 못하게, 그러니까 로봇으로서 죽이게 돼요. 네. 벌로서. 그러면서 할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이제 좀 약간 재밌게 말씀드린다고 약간 농담처럼 말했는데 실제로 읽으면 굉장히 슬픈 소설이거든요. 제가 너무 희화시켰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하다는 거죠. 예,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의 사랑이 정말로 가능할 수 있고 어쩌면 그 인공지능 로봇이 내 주변의 사람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알던 스토리 안에 네. 그 인공지능 로봇을 슬쩍 넣으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만들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작가들의 생각은 정말 이 소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뭔가 이렇게 장벽이 무너진 것 같아요. 장벽이 무너지고 순수문학과 장르문학, 뭐 대중문학과 순수문학의 경계도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뭐 범죄를 다룬 스릴러 문학이나 SF 문학이 순수 문학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지고 있고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건 사실 비평에서 먼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비평에서 이제 SF 소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단편보다 장편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 뭐 여러 가지 순수 문학과 대중문학 사이의 경계가 무너져야 한다는 얘기를 평론가들이 사실 20년부터 했어요. 그런데 2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소설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노력을 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 꿈꾸었던 모든 SF적 상상력이 결국은 현실이 되는 것처럼. 예. 이번 주말에는 시간 나시면은 네. 서점에 잠깐 가셔가지고 SF 소설 한 권 사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밤의 인문학 정여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이제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